교과서는 112페이지입니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은 왜 발생할까요? 자원의 의미와 특징을 알고 있으면 너무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 생활에 쓸모가 있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원은 지구상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특정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고갈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 중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석유나 아니면 천연가스 같은 것들은 가채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은 오늘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랑은 첫 번째 물자원, 두 번째 석유자원, 세 번째 식량자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자원입니다. 자,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물자원에 대한 필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물이 대체로 얻어지는 것은 큰 강유역이죠. 근데 강이 한 나라 안에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메콩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시작해서 인근에 있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예를 들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을 여러 가지 나라들을 거쳐서 흘러가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라든지 유프라테스 강 같은 경우에도 이란, 이라크가 있는 지역들을 굽이쳐서 흘러내려가고요. 나일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요르단강, 유프라테스강, 메콩강을 둘러싸고 국제하천이라고 부르는 이런 강들 사이에서 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을 둘러싸고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에서 벌어지는 물의 전쟁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집트의 입장을 살펴보면 나일강은 이집트인의 삶의 모든 면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유역 면적은 전체 이집트 면적의 5%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의 90%인 9천만 명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물 사용량의 95%, 전력 생산의 50%를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집트의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주변 모든 국가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나일강 덕분입니다. 상류의 에티오피아가 나흐다댐을 건설하면 물을 채우는 3년에서 5년간 전체 수량의 20% 이상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생존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집트 국민들은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이번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929년과 1959년 각각 영국 및 수단과 조약을 맺어 나일강물 대부분의 사용권을 얻었고 상류의 개발에 대한 정당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단의 경우 이집트와 1959년 협약을 맺고 나일강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용량을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협정에서 이집트는 480억 세제곱미터를 쓰고 수단이 40억 세제곱미터를 보장받기로 하였으나 1995년 유엔이 조사한 결과 실제 이집트가 620억 세제곱미터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단은 이집트에 대해 더 많은 이용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때마다 이집트는 국경에 군대를 전진 배치시키며 군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군사력이 훨씬 우위인 이집트의 요구에 대항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단의 주장은 나일강은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오는 청나일과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에서 오는 백나일이 합쳐져 수단을 거쳐 이집트로 빠져나가는 국제 하천입니다. 수단은 청나일, 백나일 모두의 유역을 품고 있으며 나일강이 지나는 유역 면적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일강물에 대한 이용권이 가장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탄자니아의 경우는 1929년에 영국과 이집트가 맺은 협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정 당시에 수단이나 탄자니아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80년도 넘은 오래된 협정을 가지고 아직도 물 이용권을 주장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탄자니아는 지금 인구 증가와 사막화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빅토리아 호수의 물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탄자니아는 중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총 연장 1700km의 송수관을 만들어 빅토리아 호수의 물을 끌어와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수단이 나일강으로 흘러가는 빅토리아 호수의 물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있지만 상류에 위치한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나흐다댐 건설을 같은 상류에 위치한 국가로서 지지합니다. 탄자니아는 이집트와 수단의 공격과 압박에 대해서도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자니아는 이집트와 수단이 탄자니아에 석유와 식량을 팔듯이 탄자니아는 물을 팔겠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는 1929년 이집트와 영국과의 협약에 에티오피아의 의견은 아예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유량의 공급, 즉 나일강의 물의 양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수단이 사용하는 나일강 물의 85%는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시작된 청나일강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나흐다댐을 건설하여 유량의 일부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정당한 것이 되겠죠. 게다가 댐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많은 부분을 주변 국가에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가량 물을 채우려면 나일강의 유량이 줄어들겠지만 이후에는 발전을 위해 물을 내보낼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댐을 건설하려면 외국의 돈이 필요한데 이집트 정부가 에티오피아의 건설 계획을 막기 위해 외국 자본의 투자를 외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내부의 정치적 불안을 이용해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집트의 행동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석유 자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석유 자원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특히 초창기 산업혁명 때는 석탄이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지만 이제는 석유가 엄청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바뀌었죠. 석유의 필요량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자원민족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등장을 했어요. 자원민족주의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 자원을 무기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의 정치적으로 어려움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랍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이 석유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민족주의를 확대해서 석유값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국제 유가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자원 민족주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원들도 특별히
편재성이 강한 자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기화하는 경우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만 지역, 카스피해, 기니만 연안, 남중국해 지역에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분쟁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 중에서요,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러시아 중심의 5개 나라가 일으키고 있는 갈등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수도 아스타나입니다. 지난해 1인당 GDP 7,000달러를 조금 넘는 나라의 수도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한 모습입니다. 올해는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스타나행 비행기의 좌석이 평일에도 항상 만석일 만큼 중앙아시아의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벽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국영 석유가스회사 가즈무나이 가스의 웅장한 건물,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로도 손꼽혀 많은 건축학도들이 찾기도 하는 콘서트홀과 동양식의 지붕이 이국적인 현대식의 대통령궁, 유럽이나 미국의 한 도시의 모습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눈부신 모습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원인은 바로 오일머니, 카자흐스탄이 카스피해에서 추출한 원유를 팔아 번 돈이 한 해에 1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카스피해의 유전을 선점하려는 전 세계 경쟁은 단순히 치열하다는 용어로도 표현하기 부족합니다. 그럼 카스피해의 유전 확보 경쟁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카스피해에는 잠빌 광구가 있습니다. 추정 매장량이 10억 배럴로 자이언트급 유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석유공사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지분 27%를 확보해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악토베 근처의 삼광구, 카자흐스탄의 사크마라바스 광구 등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유전의 지분 확보 경쟁에 뛰어든 곳은 10여 곳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늦게 뛰어든 편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석유 메이저와 일본, 중국 등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바로 카스피해의 복잡한 사정 때문입니다. 카스피해는 길이 1240km, 너비 320km, 면적 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내해이자 호수입니다. 그 크기만큼 주변에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카스피해의 원유 매장량은 2천억 배럴 이상으로 세계 3위의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카스피해를 호수로 볼 것인가, 바다로 볼 것인가를 두고 주변국과 유전 개발에 참여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더욱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점입니다. 만약 카스피해를 호수로 볼 경우 국제해양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변 5국가는 유전에 대한 개발권을 각각 20%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카스피해를 바다로 본다면 국제해양법의 적용을 받고 해양 길이에 따라 영유권이 분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카자흐스탄이 30%,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각각 20%, 투르크메니스탄이 17%, 이란이 13%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뀌기도 합니다. 본래 러시아는 구소련 당시 50%씩 이권을 나눌 수 있는 호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구소련이 붕괴되고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독립국가들이 바다를 주장할 때까지도 호수로 주장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자흐스탄 부근의 유전이 집중 발견되면서 바다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입니다. 현재 카스피해를 호수라고 주장하는 국가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이며 바다로 주장하는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여기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카스피의 전체 원유 매장량의 50% 이상이 집중 매장된 북부 카스피의 유전 지역에 대한 개발을 대규모로 진행하여 경쟁에 한 발 앞서간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등은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의 참여를 통해 유전을 탐사하고 개발해야 하므로 여러 국가들을 끌어들여 국제적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써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수도 바쿠, 그루지아의 트빌리시, 터키의 세이한을 연결하는 BTC 송유관을 건설하여 러시아의 송유관을 이용하지 않고 유럽의 카스피해에 석유를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시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석유 관련 기업들의 이권까지 개입되어 있어 카스피해의 유전 확보 경쟁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석유 생산, 소비, 수입 등과 관련하여 카스피해 주변 국가들의 입장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식량 자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자, 식량이 부족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로 시작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가 증가한다. 앞에도 얘기했었죠, 여러분. 인구라는 게 사람인의 입구. 인구는 사람의 입, 식량의 증가와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앞에서도 한 바가 있죠. 자, 식량 수요가 증가했어요. 여기에 육류 소비의 증가에 따른 사료 곡물의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 채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어떤 식생활의 패턴이 변화하면서 육류의 소비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죠. 우리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 가축들이 먹을 사료 작물들이 또 증가하게 된 거죠. 거기에 세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변화도 나타났어요. 식량 분배의 불균형. 지구상의 식량이 사실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처음 보는 단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국제 식량 대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 식량 대기업이란 세계에 곡물을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이 회사들이 전 세계 곡물 교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런 회사입니다. 지금 카길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보이고 있나요? 카길이라고 하는 회사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곡물을 배급하고 점유하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 곡물의 40%를 점유하는 기업입니다. 보통 4대 곡물 메이저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총 4대니까 4개 정도 있겠죠. 카길이라든지 ADM, LDC, 범기라고 하는 4개의 큰 회사가요. 전 세계 곡물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카길이라고 하는 회사는 밀, 쌀, 옥수수, 콩, 식용유, 커피, 그다음에 육류, 그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먹는 맥도날드 햄버거용 통닭, 그다음에 오렌지 농축액, 통조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농수산물을 다 생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곡물의 60%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길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카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 세계에 있는 곡식을 대부분 쥐었다 폈다. 이 회사를 중심으로 4개 곡물 기업이 쥐었다 폈다 하고 있어서요.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거죠.
우리가 이런 회사의 물건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있는 식탁에 밀가루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원재료는 카기를 통해서 배급되는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우리 식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런 곡물 메이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등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각종 곡식들이나 아니면은 각종 뭐 야채 이런 것들의 씨앗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종자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르헨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전 세계에 있는 종자의 대부분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양고추 종자도 네, 지금 말한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 특허권에 해당하는 종자를 판매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양고추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적인 이런 식량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문제가 커지고 있고요. 충분히 수입하기 어려운 나라들은 지금 현재 식량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부르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냐면요. 국경이 폐쇄되고 뭐 이동이 제한되었거나 아니면 해운이나 항공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식량이 지금 수출되고 수입되고 이런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식량을 전부 다 수입해서 먹는 어려운 나라들 있죠. 대표적인 관광으로 먹고 살면서 식량을 수입해 먹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뭐 키리바시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섬나라들은 지금 현재 거의 식량난이 이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이렇게 막 싹싹 쓸고 지나가가지고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었던 식량의 양이 35,000명의 사람이 먹는 양을 메뚜기 떼가 먹고 지나갔대요. 당연히 농작물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식량 자원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도 엄청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과서 113페이지입니다. 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을 살펴보자 했는데요. 자료 1번은 다양한 에너지 자원과 물 자원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물 자원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상류국가와 하류국가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만 한번 오늘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랑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물 관리를 둘러싸고 나일강에서 아주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여기입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북쪽으로 지금 이렇게 화살표 빨갛게 선생님이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 요 나일강에 대한 갈등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집트,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등 상류에 있는 국가와 하류에 있는 국가 간의 갈등은 점점 첨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랑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여기가 지금 카스피해이죠.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나눠 가질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카스피해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호수인데 이걸 호수로 보았을 때랑 바다로 보았을 때랑 여기에 있는 자원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갈등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랑 교과서 112페이지에는요. 북극해를 둘러싼 갈등이 또 하나가 사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극해 근처에 있는 나라들끼리 북극해의 영해권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추운 바다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어서요. 자, 러시 매우 바쁘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추운 지역에서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콜드 러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예전에는 기술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북극이 너무 추워서 여기 아무리 많은 석유나 뭐 천연가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뜻하지 않게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하면서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아버린 거죠. 그리고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서 이 얼음을 깨트리고 그 속에 있는 지하 자원을 캐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북극을 향해서 몰려들고 경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의 자원을 둘러싼 분쟁 지역에 대한 지도의 모습을 보았고요. 여러분 오늘 한 발 더 나아가기 학습 활동에서 이 지역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은요. 물자원을 둘러싼 상류국가와 하류국가 간의 갈등입니다. 대표적인 갈등으로 나일강의 갈등도 있지만 우리랑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메콩강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콩강은 동남아시아의 젖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강이고요.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도 같은 그런 강이죠. 이 강은 지금 보는 것처럼 중국에서 시작해서 미얀마, 라오스, 타이,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서 다시 베트남에서 끝이 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중국에서 댐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 거대한 댐에 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아래 하류에 있는 국가에는 물이 흘러오지를 않겠죠. 흘러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 지역에 가뭄이 겹치면서 식량난이 엄청 심각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상류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댐을 만들어 버리면 유량이 줄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은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세요.